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된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1년 동안 미국 동부 지역에서 지내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원래 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꽤 고지식한 편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더니, 자기 기준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사업적으로 그렇게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거래처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접대해 주는 건 기본적인 성의 표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오지랖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열의 아홉은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비도덕적인 일이라면서 법인카드로 그런데 돈 쓰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법에서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런 도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혼자 기러기 생활하는 동안 그 친구의 아내는 그다지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저랑 이 친구는 자꾸 부딪히기 시작했고 결국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같이 사업을 하면서 형제처럼 지낸 친구였는데 언제부턴가 종교를 이유로 제가 하는 일마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반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작은 일에도 계속 싸우다가 결국 저는 손 털고 이 친구랑 20년 동안 함께한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친구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갔던 제 지분 정리를 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제 지분을 잘 쳐준 덕분에 당장 생계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어요. 제 아내도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참에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식히고 인생도 돌아보라는 뜻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분 정리로 받은 돈이 많긴 했지만 나중에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면 한참 모자란 돈이었어요. 맞벌이를 하긴 하지만 아내 혼자 외벌이로는 우리 가족이 겨우 생활을 유지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아내에게 잔소리 들을 각오를 했어요. 혹시나 친구한테 가서 다시 사과하고 돌아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도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오히려 고생했다고 해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 뒤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에 오더니 저보고 미국 비자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미국이냐? 당신 회사는 어쩌고 미국에 가냐라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 회사와 계열사 직원들이 만든 조합 같은 게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직원 한 명을 뽑아 미국 집으로 파견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집세도 지원해주고 미국에서 지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요. 근데 이게 말이 지부 경험이지. 사실 자녀 영어 교육 때문에 많이들 가는 프로그램이라더군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영어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내줬던 것도 있어서 아내는 늘 이걸 해보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런 기회가 있어도 시도조차 못 해봤죠.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생겼으니 제가 새 직장 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년밖에 안 되고 생활비는 우리가 내야 하지만 집세가 지원되는 건 꽤 큰 혜택이잖아요. 게다가 미국 지부에서 월급도 계속 나오니까 생활비 걱정도 덜고 아내 경력에도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애들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건 좋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차라리 애들 어릴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바로 갔겠지만 이제 와서 굳이 제가 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마누라 없이 혼자 1년을 지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잖아요. 애들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니까 그때 놀면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는 굳이 안 가면 안 되냐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내가 반을 가는데 실이 안 갈 수 있냐면서 저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대화를 끝내더라고요. 결국 아내와 합의 끝에 제가 한 달 동안 혼자 한국에 남고 그 후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아내 먼저 보내고 나서 1년 동안 혼자 지낼 핑계를 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혼자 남아보니 처음엔 좋다가도 점점 지루해지더라고요. 뭐든 혼자 놀아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나니까 재미도 없고 돈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가족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아내가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미 여기저기 인맥을 많이 쌓은 것 같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 중고차도 하나 구해서 끌고 다니고
우리가 살 집 근처의 마트나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저한테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아는 척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오래 살던 사람처럼 행동하니 정말 신기했죠. 제 아내는 부침성이 좋아서 그런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나 봅니다. 특히 이 동네는 아내 회사와 연결된 사람들이 많고 한국 교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 더 빨리 적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를 돌아보니 미국에 있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었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도 한국의 오래된 저층 빌라처럼 생겼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한국 마트, 한국 교회, 심지어 한국 음식점들까지 다 있어서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공기 좋은 거 말고는 딱히 한국과 다른 점을 못 느꼈습니다. 아내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해진 것도 놀라웠지만 더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남자는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대부분 우리 또래나 10살 정도 어린 여자들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동네 사람들을 알아갈수록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들 애 엄마는 자주 만나는데 애 아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들이 일을 하러 가고 아내들이 애들을 보는가 싶었는데 점점 많은 집들이 기러기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보내주고 아내는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공부시키는 거였죠. 아내가 왜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 한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곳에서 아내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저랑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특히 이 동네는 빌라 단지가 크고 한국 교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 산책만 나가도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학교 보내고 아내가 출근하면 그냥 산책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단지 크기가 워낙 커서 한 바퀴 도는데 30분은 걸리니 운동도 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혼자 온 아줌마들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래도 회사에 다니니까 덜했지만 직장 없는 아줌마들은 하루 종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보였어요. 저도 이참에 운동도 하고 그동안 일하느라 나온 술배도 좀 줄여볼까 싶더군요. 아침에 산책을 자주 나갔었는데 산책할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줌마들이었어요. 다들 산책을 하거나 모여서 얘기하고 저처럼 뭔가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젊은 애 엄마랑은 특히 자주 마주쳤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연구원이라나 뭐라나 솔직히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매번 산책 코스에서 자주 마주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죠. 그러다 한 번은 아내랑 애들이랑 같이 장 보러 나갔는데 그 엄마를 마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순간 촉이 확 오더라고요. 꽤 오래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애 엄마들. 그리고 하루 종일 무료하게 보내는 사람들. 그 신호가 뭔지 딱 알겠더군요. 그 뒤로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관없어졌어요. 그렇게 매일 연락이 오고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어느새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8개월이 넘었고 1년 계획이었으니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저랑 같이 지내던 몇몇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고 돌아가서도 연락하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아내나 애들한테는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알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도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는 그런 만남을 자제하고 다시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가족들과 멀리 있는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니 친지들에게 줄 선물도 사고 앞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인맥도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가 오래전부터 같이 사업하던 그 종교에 열심이었던 친구의 아내였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라 저도 당황했죠. 그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는 부부끼리도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냈지만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겨서 소식도 몰랐던 터라 더 놀랐습니다. 친구 아내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우리 아내는 그 친구 와이프랑 엄청 친한 척하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둘이서 30분이나 수다를 떨고 결국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듣자 하니 그 친구 와이프도 2년 전에 자녀 교육 문제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역이 달라서 몰랐던 건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그 친구랑 사이 안 좋은 거 모르냐고 따졌죠. 그런데 아내도 저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미국에 따라와 준 건 자기 욕심이었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솔직히 걱정이 됐던 거죠.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면 과연 가능할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 우연한 만남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군말 없이 따라와 준 만큼 이제 한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내가 저를 위해 내조할 차례라고 말했어요. 친구 와이프랑 친해져서 한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지금까지 하던 일이 제일 익숙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말고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뜻을 따르기로 했죠. 친구 와이프랑 만나려면 차로 1시간 30분을 왕복해야 했지만 아내는 거리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친구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내도 곧 회사에서 나올 시점이라 그런지 회사에서 하는 일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회사에서도 아내가 그렇게 다니는 걸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같더군요. 저도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좋은 아빠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아침마다 기러기 여자들과 보냈던 시간이 그립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가족과 함께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차키를 저한테 던지면서 친구 아내에게 좀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잘 보이는 건 좋지만 제가 직접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솔직히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건 당신이 가야 하는 일이다 라면서 꼭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친구 아내가 혼자 지내다 보니 집에서 가구를 옮기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다 아내도 요즘 회사에서 빠지는 일이 많다 보니 너무 말년 티를 내는 거 아니냐는 눈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기 싫었죠. 친구 녀석과의 일도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친구의 도움이 없으면 제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로 한참을 달려 친구 아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완전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가구를 옮겨달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침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침대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장미향이 나는 촉까지 켜놓고 분위기를 잡아놓은 채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친구 아내도 남편과 오래 떨어져 지내면서 외로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녀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다른 여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친구에게 쌓여있던 감정도 있었고 사업하면서 그 녀석의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망설임 없이 친구 아내가 원하는 대로 외로움을 달래주며 뜨거운 열정을 가득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녹초가 될 때까지 1시간가량을 쉴 새 없이 이리저리 바꿔가며 몰아붙였죠. 일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저에게 감동한 듯한 눈빛으로 오선생을 몇 번이나 느꼈는지 모른다면서 온갖 아양을 떠는데 그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그 후로 그녀는 매일같이 사소한 이유로 저를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매번 1시간 3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도 저는 기꺼이 가곤 했습니다. 아내가 조금 짜증을 내긴 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 아내한테 잘 보이라고 하면서 점수 좀 따놓으라고 제 등을 떠민 것도 아내였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내는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남은 3개월을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친구 아내가 우리 가족을 초대했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도 됐지만 친구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거나 감정적인 일이 아니었기에 그저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죠. 그날 자리에서 아내가 우리 남편 빌려가서 잘 쓰셨냐면서 농담을 하더군요. 친구 아내가 매주 저를 4번에서 5번씩 불러냈던 걸 아는 눈치였어요. 아내는 하루에 3만 원씩 일당을 받아야겠다며 웃으며 농담을 던졌는데 친구 아내도 하루 3만 원은 너무 비싸니 이틀에 5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받아치며 웃더라고요. 그 순간 여자들의 농담이 얼마나 살벌한지 새삼 깨달았죠. 그런 농담이 오고 가는 사이에 아내는 술이 과하게 들어가서 먼저 잠들었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친구 아내와 진하게 마지막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미국 생활은 끝을 맺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이었죠. 친구는 제가 자본금을 다 빼간 것도 알고 있고 그때 들어간 지분을 시세에 맞춰 잘 정리해줬으니 이제 동업이 아니라 자기 직원으로 일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왔어요. 저도 사실 자본이 들어가 있을 때는 거래처 사람들과 잘해보려고 다툰 건데 이제 월급쟁이로 일한다면 친구랑 싸울 일도 없고 특별히 아쉬울 것도 없겠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젠가 친구 와이프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친구랑 다시 일을 하게 된 게 여러모로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친구 와이프는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있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거의 50이 다 되어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는 다시 재미 볼 생각도 없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친구가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겪은 일을 살짝 이야기했죠. 현실을 좀 깨닫고 아내를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한 말이었는데 친구는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자신이 그렇게 봤던 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저에게는 이 모든 게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도덕적인 척하는 위선적인 친구에게 한 방 먹여준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행은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때만큼 밖으로 활발히 돌아다닌 적도 없었을 거예요. 애들 공부에도 도움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에도 평화가 찾아왔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일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도 모두를 위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한 친구를 처음 알게 된 건 군대에서였죠. 그 친구는 훈련병 시절 같은 소대원이었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도 같은 부대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소대는 달랐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말이 통했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조금 더 알게 되고 나서야 우연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느꼈는데 저와 이 친구는 나이도 같았고 다니는 대학교까지 같았습니다. 이런 공통점들 덕분에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휴가도 맞춰서 나가고 저녁도 같은 날에 하게 되었죠. 저녁 후에도 우리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복학 시기도 비슷했고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시작된 인연은 대학 생활로 이어졌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형제가 없었던 저에게 이 친구는 정말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게 참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라면 이 친구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저는 약간 무책임한 한량 같은 사람이고 이 친구는 공부벌레에 가까운 모범생 타입이랄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서로 다른 점들이 우리가 친해지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각자 부족한 부분을 서로에게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 이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 집에서 살며 동고동락하던 녀석이 장가를 간다니 정말 가족이 한 명 떠나는 것처럼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결혼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젊음을 더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딱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친구는 아내를 선을 통해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그 친구가 인생 계획에 따라 조건을 따져 결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 날 처음 본 친구 아내의 모습은 제 생각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주인공 같았어요. 피부는 눈부실 정도로 하얗고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가늘고 길다란 목선은 너무나도 고왔습니다. 선 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그 순간 친구 녀석이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의 인생 계획에 대해 새삼 놀라면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길을 차분히 걸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저는 늘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친구의 아내를 처음 본 날 마음 한편에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예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더 이상 자유롭게 만날 필요 없이 정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처음으로 친구처럼 계획대로 사는 게 답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럽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만난 여자가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겠지만 그 모든 여자를 한데 모아도 친구 아내의 미모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때 답답한 동생처럼 여겼던 친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질투로까지 번지더군요. 이런 제 마음도 우습긴 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친구와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가까웠지만 결혼 후의 친구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늘 함께 술 한잔하던 녀석이 이제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핑계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물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죠. 그렇게 잘 빠지고 예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겨진 저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쓸하기도 했고요. 술집에서 하루 이틀 만나는 짧은 인연들로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 했지만 그런 만남들은 결국 공허함만 더 키울 뿐이었어요. 친구 녀석도 제가 걱정됐는지 한 달에 한두 번은 먼저 불러내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마저도 급하게 마셔 고주망태가 되어버리기 일쑤였죠. 제가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친구 아내는 남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보내는 제가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친구가 저를 부르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원망하거나 섭섭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회사에서 매일 보니 술 한잔하지 못한다고 친구 관계가 끊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친구가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 순간 저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아내에게 제가 그냥 술 친구가 아니라 진짜로 친구 중에 친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육아용품을 잔뜩 사서 선물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좋아한다는 유모차며 브랜드 기저귀 가방까지 준비했죠. 친구 아내는 제가 준 선물을 받고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더군요. 고맙다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저 결혼식 날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일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삶이 친구와 다르게 자유를 추구하며 흘러왔지만 친구처럼 정해진 길을 걷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돌아서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 친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친구와 마주쳤는데 녀석이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서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거였어요. 늦게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 저는 속으로 드디어 오늘 밤은 마음껏 마실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늦게라는 게 고작 밤 12시까지라더군요. 12시까지 들어간다는 건 12시에 이미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난스럽게 신데렐라도 12시까지 춤은 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12시까지는 일단 마셔보자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친구는 애매하게 분위기 봐서라고 대답했지만 오랜만에 퇴근 후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친구가 술잔을 들고 마시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지만 이날은 무슨 해방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가 반가웠던 건지 마치 술이 바닥나기 전에 빨리 비워야 한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술을 들이켰어요. 저는 주량이 꽤 강한 편이라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친구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공감할 겁니다. 누군가가 만취 직전인데
딱 한 잔만 더 마시면 정말 끝장이 날 것 같은 순간 말이에요. 친구는 딱 그 상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 잔 더 마시면 자기 이름은커녕 가족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친구는 아직 12시가 조금 남았으니 그 시간까지는 채워야 한다며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혼자서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버렸고 저는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하며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 아내가 평소에도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는데 이렇게 친구를 만취 상태로 데려다 주는 저를 좋게 볼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애써 선물까지 사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친구와 술 한잔 하는 것도 이젠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친구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전히 배가 크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엄마가 될 사람답게 차분한 모습으로 친구를 맞이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 녀석이 또 한 번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친구 아내가 여전히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기억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의 순백의 모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기 하나 없이 편안한 잠옷 차림인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식 날의 화려한 모습보다 지금 이 순간의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눈부시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질투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고 어쩌면 미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 나오면서 오늘 밤은 친구에게 주어진 시간 중 하나의 작은 해방이었고 저에게는 친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 녀석을 그녀에게 부축해서 인도해줬는데 이 녀석이 중심을 잃더니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부부의 공간인 침실까지 들어가 친구를 침대에 눕혀줄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생긋 웃으면서 그냥 여기에 둬도 돼요. 추우면 알아서 침대로 오겠죠. 라며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녀가 친구의 손을 힐끗 보더니 순대는 안 사왔나 보네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상황인지 바로 눈치챘습니다. 친구가 12시까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 녀석이 만취한 상태로 빈손으로 온 걸 보고 실망한 거겠죠. 제가 또 이런 눈치 하나로 세상 살아온 사람인데 그 정도 상황 파악을 못할 리가 없었죠. 순간 친구가 이대로 혼나면 앞으로 우리 둘이 술 한잔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대신 순대를 가져다 주면 친구도 혼나지 않고 저와 친구의 우정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리저리 헤매며 순대를 찾던 끝에 아직 불이 켜진 순댓국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보니 홀을 정리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순대 하나만 주세요 하고 외치니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침 마감 준비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순대는 이미 삶아놓은 게 없어서 새로 한 사람 먹을 만큼 준비해 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부탁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사정하려던 순간 문득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지금 제 아내가 임신 중이고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다는 핑계를 댄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게 안의 아주머니들이 전부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중 한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아내가 임신했는데 술 마시고 다니는 거야? 정신 좀 차려요. 하고는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주방으로 들어가 순대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는 정말 순대 한 줄을 통째로 삶아서 건네주시더니 얼른 가져가서 와이프 먹이고 술은 이제 그만 마셔요. 라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게다가 순대는 다음날 못 파니까 이거 다 가져가요. 하고 덤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친구 아내의 남편이 되어 순대를 얻어온 셈이었죠. 그때 아주머니의 충고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아내가 아이 가진 몸이면 당신이 더 잘 챙겨야지. 술이 문제야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순대를 듬뿍 사들고 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순대를 가져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덕분에 친구 녀석도 혼나지 않았고 저도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점수를 딴 것 같았죠. 아무튼 그 시간에 정말 순대를 잔뜩 사들고
친구 집으로 당당히 귀환했으니 그녀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구 녀석과의 우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친구 아내는 오히려 저와 친구가 술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좋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저도 조심한다고는 했지만 얼마 전 친구가 또다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해 그의 집 현관으로 데려갔어요. 벨이 울리자 문이 열렸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는 몸에 꼭 맞아 그녀의 선명한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옷자락은 살짝 비쳐서 어깨와 쇄골의 선이 은은하게 드러났고 길게 뻗은 다리의 매끈한 선은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에 더해 그녀의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흘러내려 자연스러운 섹시함을 풍기고 있었고 문틈새로 퍼지는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가볍지만 강렬했고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평소에 밝고 단정한 느낌 대신 어딘가 나른하고 유혹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고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친구를 현관에 눕혀놓고 서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에 제가 챙겨줬던 순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자신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그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밝고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낮게 깔린 목소리와 느긋한 태도의 낯선 분위기가 풍겼어요.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녀는 이어 저를 집 안으로 들이며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며 권했어요. 거절하기 애매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녀와 마주 앉아있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그녀의 느슨한 옷차림이 시야를 자꾸만 붙잡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눈길이 떠돌았죠. 그런 제 불편함을 느낀 듯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남편에 대한 아쉬움을 조심스레 꺼냈죠. 남편이 저와 술을 마시고 나서 그렇게 신나게 취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는 친구의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녀의 시선은 느릿하면서도 그윽하게 쳐다보았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의 눈빛과 몸짓은 명확한 경계를 허물고 있었고 그녀의 말은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그런 이성을 무디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았고 저는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과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손길과 기척이 내리누르듯 제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현관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깊은 잠소리를 뒤로 한 채 방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은 이끌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격렬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그리웠던 탓인지 더 애원하듯이 저를 감싸 안았죠. 그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고 그 누구의 방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손길이 그녀의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녀 안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방 안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볼륨감 있고 봉긋하게 솟은 승가는 나를 미치도록 자극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깊숙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리저리 다양한 자세로 바꿔가며 격렬하게 움직인 끝에 그녀는 오선생을 느끼며 참고 있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몰입했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뜨거운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이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현관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피해 도망 나오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그녀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짓눌렀고, 그녀와 친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에도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실 때마다 그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시게 하고 친구 집까지 데려다 줄 핑계를 만들곤 했어요. 그녀는 매력적으로 웃으며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빌미로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깊이 잠든 사이, 그녀와 저는 점점 금기의 경계를 넘어섰고, 처음 그때처럼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처음이 어렵지 이후에는 점점 더 과감해졌고, 죄책감보다는 그녀에 대한 육체적 만남에 더 끌리더군요. 이런 관계가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가 친구가 아니라 저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녀와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모든 건 현실이 아닌 허황된 상상이었어요. 그녀는 친구의 아내였고, 저는 친구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직 그녀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를 속이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와 이 관계를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그녀를 양보해 달라고 말해보고 싶지만 그 이야기가 나올 순간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중반 되는 남성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오래전 일이었어요. 예전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일식 유학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무런 경력 없이 일식집에 들어가면 결국 설거지만 하다가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식집은 아니지만 생선 손질이라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횟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생선 손질을 맡길 리는 없었죠. 배우고 싶으면 어깨너머로 익히라고 하시면서 처음엔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어요. 가게 청소, 재료 정리, 서빙 같은 기본적인 일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차츰 가게 분위기에 적응해 갔어요. 면접은 사장님이 아니라 실장님과 봤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사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슬쩍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아침에만 잠깐 들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더 말하지 않는 걸 보니 직원들과 특별히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게에서 일하는 이상 사장님께 인사라도 한 번은 드려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일부러 일찍 일어나 오픈 준비가 한창인 가게로 향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모들과 함께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었어요. 예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장님이라면 당연히 연배가 있는 분일 줄 알았는데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젊고 게다가 예쁘기까지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버벅거리기만 했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사업을 하던 남편과 몇몇 동업자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수급만 맡아 진행하는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가게 운영에는 신경을 쓰는 듯했고 나를 보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어머나, 이 젊은 오빠는 누구야?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사장님은 내 반응이 재밌다는 듯이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그저 장난스러운 말투로 긴장을 풀어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장님은 나와 띠동갑이었지만 도무지 12살 연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늘씬한 몸매에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훨씬 젊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동네에서 지역 유지라고 불리는 남편 덕에 관리할 건 다 받고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가꾼 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했어요. 젊어 보이는 미모와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매력은 단순히 세련된 스타일이나 미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눈에 띈 건 부드러워 보이는 까무잡잡한 피부였어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태닝된 피부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손등만 유난히 하얗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침에 가게에 들렀다가 골프를 치러 바로 가는 날이 많았고 가끔은 골프웨어 차림으로 오기도 했어요. 무릎 위까지 훤히 드러난 짧은 골프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면 바닥을 닦는 척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몇 번씩 고개를 돌려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사장님은 키도 커서 각선미가 정말 돋보였어요. 단순히 늘씬한 게 아니라 몸매 라인이 너무 완벽했어요. 이따금씩 하이힐을 신고 가게에 들를 때면 어쩐지 공간이 더 환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사장님께 처음 인사를 드린 그날, 사장님이 저한테 약간 관심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처음으로 사장님이 가게에 출근하셨더라고요. 원래 아침에만 잠깐 들렀다 가신다고 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저녁까지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었는데, 그날 이후로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저녁까지 머무르시는 날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 구석에 앉아 계시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시면서 딱히 도움은 안 되고 괜히 방해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손님이 없는 시간대가 되면 꼭 저를 불러다가 별것도 아닌 부탁을 하시곤 했어요. 어깨 좀 주물러봐.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시길래 좀 당황했지만 어쨌든 사장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손을 올려서 조심스레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뭉친 근육을 꾹꾹 눌러주자 사장님이 나지막이 소리를 내셨죠. 그 소리가 좀 뭐랄까 심상치 않았어요. 원래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몸과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도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저를 일부러 떠보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날 바쁜 시간이 끝나고 가게 뒷문으로 나와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기피한 목은 빨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사장님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다가오시더니 한 대 달라고 하셨어요. 마침 이게 마지막 한 대인데요. 그렇게 말하자 사장님이 빙긋 웃으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럼 그거라도 줘봐. 그러더니 제가 피우던 담배를 자연스럽게 뺏어 들고 한두 모금 깊게 빨아들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는 걸 처음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멍하니 쳐다봤어요. 담배를 몇 번 피우시더니 다시 저한테 건네주셨는데 필터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방금까지 내 입에 있던 걸 사장님이 물었다가 다시 돌려준 거잖아요. 기분이 묘했어요. 그렇게 담배를 다시 물고 있는데 사장님이 장난스럽게 한마디 하셨죠. 내 입술 맛은 어때? 순간 당황해서 연기를 삼키지도 못하고 그만 콜록거리고 말았어요. 그걸 보시고는 사장님이 장난스럽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가게에 젊은 남자가 있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말하더니 휙 들어가 버리셨어요. 사장님의 입술 맛이라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홀에서 서빙하는 이모들도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들도 심지어 실장들까지 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실장님들이 가게 한쪽에서 수군대던 게 떠올랐어요. 요식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지사장 주제에 사장 행세는 다 하려고 해. 사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비아냥대던 말들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장님도 가게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가게에 젊은 남자가 있으니까 좋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실장님들과 사이를 틀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사장님이 예뻐도 결국 내게 일을 가르쳐 줄 사람들은 실장님들이었으니까요. 반대로 명색이 사장님인데 직원들과 한통속처럼 보이는 태도를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결국 눈치껏 박쥐처럼 양쪽을 오가면서 처신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서로들 조금씩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덕분인지 사장님도 가게 마감까지 남아서 고생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이 끝난 뒤 가게 문을 닫고 회식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날도 회식을 하면서 다 같이 한잔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다들 취기가 좀 올라서 웃고 떠드는 사이 사장님이 기분이 좋은 듯이 제안하셨죠. 안주가 다 떨어졌네. 오늘은 수조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와서 술 좀 더 마시자. 고참 실장님이 냉장고에 단고룡으로 숙성해 둔 생선이 있다고 했어요. 내일까지 안 먹으면 너무 물러져서 회덮밥으로도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이 갑자기 특유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하셨어요. 남자도 회도 생으로 먹는 게 제맛이지. 그 말에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장님들도 저도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하게 웃었죠. 사장님이 아무거나 잡으라길래 결국 양식 광어 2마리를 잡아서 가게 안에서 1차를 마무리했어요. 취기가 오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풀어졌고 사장님은 계속 뭔가 장난을 걸 듯 애교를 부리셨죠. 그날따라 사장님이 더 예뻐 보이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었을까요? 사장님은 기분이 한껏 좋으셨는지 가게를 연 이후 이렇게 재밌었던 적은 없었다며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박박 우기셨어요.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다 같이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죠. 이미 다들 꽤 취한 상태였는데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더 격하게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더라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장님은 워낙 들뜬 상태라 실장님들과 번갈아가며 블루스를 추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조금 끈적한 분위기로 흘러가면 실장님들과 가볍게 몸을 맞추면서 춤을 추는데 문제는 자꾸만 고개를 돌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신다는 거였죠. 그러더니 이모님들을 불러일으켜 실장님들에게 붙여주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쪽으로 쪼르르 다가오셨어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고 블루스를 함께 추기 시작하셨죠. 사장님과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들과 어쩔 수 없이 이모님들과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내 뒤에서 따가운 눈빛을 보내는 게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감싸고 있는 손에 닿는 사장님의 몸이 놀라울 정도로 탄탄했어요. 군살 하나 없는 옆구리가 느껴지는데 그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사장님은 키도 저랑 비슷한 편이라 몸을 바싹 밀착한 채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장님의 귀 뒤쪽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샴푸 향과 향수 냄새가 그대로 코로 빨려 들어왔어요. 그 향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는데 그만 실수로 사장님의 목덜미로 뜨거운 숨을 내뱉고 말았어요. 순간 사장님의 몸이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졌고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툭 치고는 말없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무언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블루스 타임이 끝나고 사장님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벌러덩 소파 위로 드러누워 버리셨어요. 완전히 만취한 것 같았어요. 이모님들이 다가가 흔들어 깨워보셨지만 사장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 치마가 말려 올라갔어. 이거 어떡해? 이모님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리셨지만 사장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실장님들은 회식이 끝났다는 듯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했고 이모님들도 늦었다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을 누가 데려다 드릴 거냐였어요. 실장님 두 분이 서로 자기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건 데려다 준다기보단 데려가겠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저도 사장님 모셔다 드릴 수 있는데요. 순간 실장님들이 동시에 저를 쏘아보셨죠. 굉장히 언짢아하는 표정이었어요. 한참 나를 세우며 어쩌고 저쩌고 따지려는 찰나 옆에 있던 이모님 한 분이 두 사람을 뜯어말리며 대리기사를 불러 사장님을 집에 모셔다 달라고 하셨죠. 아유, 괜히 실장님들끼리 싸우지 마요. 젊은 친구가 있으니까 저 친구가 모셔다 드리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실장님들이 마지못해 물러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이모님이 실장님 중 한 분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더라고요. 실장님들이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좀 통쾌했어요. 늘 자기들끼리 사장님 곁에 붙어 있으려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사장님을 모셔다 드리는 건 결국 저였으니까요. 그래도 이모님들과 한껏 취해서 놀다가 집에 가면 또 나름 즐겁게 지내시겠죠. 대리기사님이 도착하고 사장님과 저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술이 많이 취하셨는지 차에 타자마자 사장님은 제 무릎을 베고 누워버리셨죠. 처음엔 그냥 잠시 그러는가 싶었는데 기사님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도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깨우려고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는데도 사장님은 미동도 없었어요. 난감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문득 사장님 가방 안에 있는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남편분께 연락하면 댁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살짝 머리를 들어 가방을 받쳐놓고는 차 밖으로 나가 남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라도 남겨야겠다 싶어 메시지함을 열어봤는데 놀랍게도 남편과 주고받은 대화가 한 개도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전화번호부에도 남편 외에는 저장된 연락처가 거의 없었다는 거였어요. 순간 사장님이 왜 그렇게 외로워 보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 분명 존재하는 거였어요. 사실 사장님 폰을 더 볼 생각은 없었는데
그 순간 사장님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니 그대로 돌아가기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갔죠. 가방을 치우고 다시 제 무릎을 내어주면서 사장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쳤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술버릇 때문인지 몸을 살짝 움찔거리더니 갑자기 제 위로 올라오시더라고요. 몸을 거의 무릎 위로 다 올려놓고는 마치 무의식적으로 몸을 굴려 제 쪽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이 밀착되면서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는 아까 내가 뜨거운 숨을 내뱉었던 새하얀 목덜미가 다시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순간 숨을 꾹 참고 온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체온과 부드러운 향이 자꾸만 정신을 흐트러뜨렸죠. 그렇게 몇 번이고 이성을 다잡으면서 밤을 버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이 술이 조금 깨셨는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셨죠.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어? 약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며 물어보시길래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뭔가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없이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제 정신도 차리셨으니 저는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멀쩡해 보이던 사장님이 갑자기 제 팔을 잡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셨죠. 혼자 가실 수 있죠? 그렇게 묻자 사장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결국 사장님을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드리기로 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장님은 뒤에서 저를 꼭 껴안으셨어요. 그 적극적인 태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결국 사장님과 뜨겁게 관계를 나누었어요. 체력적으로는 자신이 있는 터라 사장님을 거칠게 몰아세웠죠. 이렇게 힘이 좋았냐며 쉴 새 없이 탄성이 터져나온 사장님은 결국 오 선생을 만나셨는지 몸을 떨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물을 마시고 침대로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사장님은 이런 기분을 얼마 만에 느껴보는 줄 모르겠다며 저희 소중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님의 요구에 다시 한번 격렬히 사랑을 나누었고 사장님을 홍콩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사장님과 즐겼네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실장님들이었어요. 회식날 사장님을 데려다 준 것 때문인지 그때부터 실장님들의 유치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애매한 일을 일부러 저한테만 시키고 대놓고 견제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죠. 결국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가게를 그만두게 됐어요. 가게를 나간 후에도 사장님에게 전화가 몇 번이나 걸려왔어요. 하지만 유부녀라는 사실이 걸려서 더 얽혔다가는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점점 연락을 피했고 결국 사장님과의 인연도 거기서 끝나게 됐죠. 그때는 외로운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을 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외로운 입장이 되어보니 그때 사장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취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 집은 꽤 부유했어요. 아버지의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저도 나이가 어리고 생각도 어렸지만 그 시절에는 그저 돈이 많다는 게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티내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 입학 선물로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서 자취를 했어요. 학교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았죠. 신입생인데도 이미 같은 학년은 물론이고 졸업을 앞둔 선배들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까지 제 소문은 다 퍼졌어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별로 할 일 없이 그런 소문만 타고 다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씀씀이도 꽤나 화려했던 터라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주변은 항상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많았죠. 솔직히 남학생들과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땐 제 목적이 확실했으니까요. 여자들은 마치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손님들처럼 줄을 서고 있으면 저는 그냥 그들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났죠. 집에 양주 몇 병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분위기만 조금 띄우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학업보다는 여자들만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 아버지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집을 이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휴가 나와서 집에 처음 갔을 때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자취하던 아파텔보다 크기가 작은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간 거였죠. 처음 그 집을 보고 든 생각은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였어요. 당시 군대 막사에서 생활하던 저도 군대가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자랑스럽게 갖고 있던 원룸도 그때의 보물 같은 자동차도 모두 처분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정말 힘들었죠. 첫 휴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 전역하고 나서 계속 여기서 지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군인 월급을 모으고 복학은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옥탑방을 하나 구했어요. 제 예전의 호화로운 원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그나마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방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고 철제 문도 제대로 열기 싫었지만 그곳을 떠나 반지하방에서 벗어난 사실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낼 수 있는 적당한 월세 덕분에 복학도 바로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는 그저 그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처음에 저를 보고 줄을 서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개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군요. 군대에서 면회도 오고 편지도 몇 통 받았던 여자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옥탑방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만 떠나버렸어요. 덕분에 그때 정신 차리고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던 옥탑방은 구조가 좀 특이했어요. 집주인이 방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옥상을 반으로 나누고 복도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방이 하나 더 생겼죠. 덕분에 앞집 사람과 옥상도 같이 쓰게 되고 좁은 계단도 같이 올라가야 했어요. 그 집에서 살던 여자는 항상 졸린 눈을 하고 있었고 마른 체형에 조금 매서운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여자를 거의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밤에는 피곤해서 바로 잠에 들었고 얇은 벽 하나 사이로 생활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옥탑방에 이사 온 지 2달이 지난 뒤였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쳤을 때 그 여자가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여자는 한 줌도 안 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죠. 그 여자가 입고 있던 트렁크와 민소매 나시는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솔직히 처음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제 시선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좁은 복도에서 저를 그냥 지나쳐서 지나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부침성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도망가겠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런데 사실 집주인이 미리 그녀가 돌싱녀라는 걸 알려줬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아침 드라마 같은 전개를 원했는지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며 둘이 잘 지내라고 농담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여자의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집주인 아주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외모가 제 또래의 여자들만큼 앳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복장도 복장이지만 그 특별한 외모에 게다가 제가 군 입대 이후 여자와 전혀 접점을 가지지 못했던 상황이라 슬쩍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그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던 날 이후로 얇은 벽 너머로 그녀가 통화하는 소리나 혼자서 노래하는 소리, 그 외에도 다양한 생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올 때 가끔 마주치게 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그녀는 대충 인사받는 둥 마는 둥 하곤 했어요. 그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접히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는 제 상황이 많이 변하면서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가난해지고 나니까 여자들이 저를 피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업도 많고 아르바이트 일도 꽤 많아서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끌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입구에서 그녀가 저를 반기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밤바람이 쌀쌀해졌는데 그날도 여전히 그 복장 그대로 있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를 반기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나왔다가 문이 저절로 잠겨버린 거였죠.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민소매 나시 하나만 입고 버틴 걸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왜 집주인 아줌마한테 안 갔었냐고 물어보니
집주인 아주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내일이나 돼야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대요. 딱한 모습에 저희 집 문을 열어줬죠. 그녀가 들어오는데 여전히 그녀 주변에 냉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옷장 구석에 처박아둔 전기장판을 꺼내서 틀어주고 보일러도 켜놨으니 따뜻한 물로 몸 좀 녹이라고 했죠. 전기장판이 적당히 데워지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좀 아팠죠. 전화를 꺼내서 열쇠공을 부를까 하며 물어봤는데 그녀는 열쇠공 부르면 돈도 들고 그냥 하루만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늦은 시간에 그녀의 복장으로 열쇠공을 부르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녀에게 언제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잠을 내 방에서 자겠다고 하는 거냐, 나를 믿는 거냐며 농담을 했죠. 그때 그녀는 한쪽 뺨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책임은 내가 져야 할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며 여자친구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녀의 말투에서 마치 해볼 테면 해봐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본 돌싱녀라 그런지 조금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솔직히 이렇게 굴러들어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아르바이트에서 체력을 모두 써버린 탓에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준다고 말하며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죠. 평소 같았으면 2다리로 이 방을 못 나갔을 거라고 살짝 선을 넘는 농담을 섞어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녀는 또다시 한쪽 뺨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왕년엔 남자들 좀 만나봤으니까 아는데 너 같은 관상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본게임에 들어가면 힘없이 쓰러진다며 제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화가 나면서도 그녀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으면서도 저희 선을 넘는 농담을 받아치는 모습을 보니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제 마음을 느꼈어요. 차가운 공기와 그녀의 농담 속에서 뭔가 달아났던 체력이 돌아오는 느낌도 들었고 방 안에 켜둔 보일러와 전기 장판 덕분에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런지 그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렸던 터라 오랜만에 뜨거운 물로 씻고 나니 몸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가스비를 아끼느라 항상 냉수로 씻었었는데 뜨거운 물로 몸을 푹 담그니까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런 기분을 만끽하면서도 문득 저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마음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까 그 모습을 떠올리며 긴장하고 있었던 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천사처럼 잠든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고단했는지 작은 소리로 코를 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무방비한 상태였고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그런 모습을 보니 제게는 마치 천상 여인처럼 보였어요. 그동안의 차가운 모습에서 벗어난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점점 더 끌리게 되었죠. 제가 쓰는 샴푸와 비누 향기마저도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자고 있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녀에게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그녀가 이불을 덮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이불 속에서 포근하게 감싸져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대로 가다간 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짝 몸을 틀어서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를 두려 했어요. 그래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자는 척을 하며 멀어지는 저를 그대로 끌어당겨 다시 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입술에 진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조용했던 방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가 뒤엉켰고 그녀의 목선을 따라 천천히 가슴까지 내려왔죠. 한참 달아오른 그녀의 위에 올라탄 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만족시켜주고 있었는데 그녀에게서 외마디 탄성이 흘러나오면서 부르르 떨더라고요. 저는 아직 체력도 많이 남는 데다가 마지막까지 도달하려면 부족한 상황이라 자세를 바꿔 뒤에서 뜨겁게 사랑을 해줬죠. 그녀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은 듯 저를 밤새도록 끊임없이 원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열정에 푹 빠져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갔죠. 그렇게 그녀에게서 2번째 외마디 탄성이 흘러나오고 나서야 저도 마지막에 느끼는 기쁨을 느꼈죠. 모든 걸 쏟아부은 후 그대로 누워있는데 그녀가 아래로 내려가더니 마지막 여운을 길게 느끼게 해주겠다며 입으로 마무리를 해주더라고요. 짜릿한 게 얼마나 움찔거리게 되던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후 잠에서 깼고
눈을 뜨니 제 팔을 베고 잠든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고 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 옷을 입고 있는 그녀를 보니 마치 애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비상용 열쇠를 받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는 비상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사실 그녀는 웃으며 그저 저에게 비상 열쇠 이야기를 던지며 집주인 아주머니 눈치 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한마디 덧붙였죠. 사실 그녀의 집과 제 집의 현관문이 같은 열쇠로 열린다며. 그 말을 듣자마자 옥상으로 올라가 봤는데 정말 집주인 아주머니 말대로 문이 열리더군요. 옥탑방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두 집의 현관문을 같은 열쇠로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그녀의 잠긴 문이 열렸고 그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었어요. 사실 제 방에 그녀가 하루를 지내고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전날 밤 벽 너머로 그녀의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벽 너머에서 집주인 아주머니와 그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 얇은 벽 덕분에 대화 내용이 다 들리더군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같은 열쇠를 쓰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가 불안할까봐 현관문 열쇠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옆집 남자가 같은 열쇠를 쥐고 있으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예상 외였어요. 열쇠를 바꿀 필요 없다고 했죠.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날 저녁에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고 있었는데 야시시한 꿈을 꿔서 그런 건지 소중이가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입으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몽사몽인 채로 이불 아래를 봤는데 그녀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놀라기도 놀랐지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받고 있었죠. 한참을 해주던 그녀가 입에다가 해도 된다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한껏 머금은 그녀는 입안에 가득 담긴 그걸 꿀꺽 삼켜버리더라고요. 묘하게 짜릿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도 그녀와 저는 매일같이 집을 오가며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집주인 아주머니가 원하던 대로 저희 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자신 없던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그녀 덕분에 그것이 씻겨 나간 것 같았죠. 그녀에게 붙어있는 돌싱녀라는 꼬리표도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재기를 해서 해외로 나가야 했거든요. 그녀는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며 기회가 찾아오면 잡아야 한다고 제 등을 떠밀어줬어요. 해외에서 2년 정도 지내면서 자꾸 그녀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바쁜 일정을 쪼개어 한국으로 돌아와 옥탑방을 다시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로 그녀와는 영영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고 제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그녀가 떠오르곤 합니다. 늦은 여름이 되면 그녀가 떠오르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네요. 그녀가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